여기 한국 남자들은 총 한 번 제대로 쏴본 적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며 비웃는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연한 기회로 한국 아저씨가 사격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 즉시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대체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잭이라고 합니다. 직업도 그렇고 취미도 그렇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남자다운 것들만 골라서 하곤 했는데요. 제 취미는 사격이고 현재 미군 장교로 복무 중이거든요. 특히나 사격에 관해서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매우 큰 두각을 보였습니다. 텍사스 중부에서 자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은퇴한 해병대원인 아버지와 함께 지역 사격장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저는 18세가 되었을 때 눈을 가린 채 소총을 분해하고 재조립할 수 있었고 동시에 아버지를 따라 숲에서의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어린 나이부터 텍사스에서 열린 아마추어 사격대회에서 우승까지 거머쥐었을 정도로 사격이라면 그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도 종종 사냥을 하러 가곤 했는데 제 사격 실력은 두말할 것 없이 늘 세계 최강이었어요. 저는 제 능력을 매우 자랑스러워했고 친구들 또한 사격에 관한 것이라면 제가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이길 수 있다는 농담을 건네오곤 했죠. 그러던 중 저는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길을 걷다가 모퉁이를 돌았을 때 저는 한 사격 행사 주위에 모인 군중을 발견했는데요. 호기심이 많은 저는 등록 부스에 다가가 전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대략 100만 원가량의 상금이 걸린 사격대회였는데요. 제 능력에 자신이 있던 저는 주저하지 않고 등록을 마쳤죠.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사격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60대의 나이든 아시아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남자는 순진한 외모를 가졌고 매우 평범한 야구 모자와 안경을 썼는데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지만 당시 몹시 어렸던 저는 사격과는 전혀 거리가 멀게 생긴 그의 모습에 실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등록 직원과의 대화 중에 혼잣말로 한국어로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고 그 언어는 제 여동생이 자주 보던 한국 드라마를 생각나게 했죠. 거기까지 생각에 미치자 저는 혼자서 낄낄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끔 미국의 총기 사건이 뉴스에 보도될 때 뉴스는 한국의 예시를 보여주곤 했는데요. 뉴스에서는 늘 한국의 엄격한 총기 규제 법에 대해 설명했고 미국도 한국처럼 안전한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한국처럼 모범적으로 총기를 규제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는 말이 들려왔죠. 이 말은 대부분의 한국 남성들은 총을 쏘기는커녕 총 자체를 만져본 적도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하기 충분했고 따라서 한국인 아저씨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던 것처럼 저도 가까스로 웃음을 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총 한 번 만져본 적 없는 새님 한국인 주제에 저 한국인 아저씨에게 사격 기회를 주는 건 그저 총알 낭비일 뿐이야. 그렇게 아나운서가 제 그룹을 보고 사격장에 나오라고 했을 때 저와 나이 많은 한국인 남성은 다른 4명의 경쟁자들과 함께 같은 그룹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표물은 50m에서 250m까지 다양한 거리로 설정되었죠. 역시나 저는 가장 먼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제공된 22구경 소총을 집어들고 자세를 잡고 발사했는데요. 저는 한 발씩 가장 가까운 표적에 명중시킨 다음 더 먼 표적으로 넘어갔습니다. 몇 분 후 저는 소총을 내려놓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저는 모든 표적을 놀라운 정확성으로 명중시켰거든요. 아나운서가 50점 만점에 49점이라는 제 점수를 부르자 관중들은 제 우승을 직감하고 전부 열화와 같은 박수를 보내줬죠. 저는 의기양양해져서 뒤로 물러나 다른 경쟁자들을 관찰했습니다. 역시나 나이가 많은 한국인 아저씨는 아직도 사격 중이더군요. 그는 침착하고 거의 평온한 표정으로 소총을 조준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그 남자가 총을 쏘는 법조차 몰라서 시간을 끄는 거라고 생각했고 한국인 아저씨가 군중들 앞에서 망신을 당할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 가벼운 즐거움으로 남성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총성이 울리자 군중들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총알은 관역의 정중앙에 명중했죠. 그 한국인 남성은 흔들림 없는 집중력으로 이 표적에서 저 표적으로 이동하며 사격을 계속했습니다. 모든 사격은 정확했고 그는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소총을 내려놓았을 때 군중은 흥분으로 들끓었습니다. 그는 50점 만점에 50점을 받았거든요.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정도로 완벽한 총격을 본 적은 전혀 없었고 심지어 들은 적도 없었거든요. 아나운서는 한국인 남성에게 금 트로피와 상금을 건넸고
저는 2위로 은트로피를 받는데 그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축하하기 위해 한국인 남성에게 다가갔고, 실례지만 어디서 그렇게 쏘는 법을 배웠나요? 라고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아저씨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징병제의 일환으로 한국 군대에서 복무했습니다. 모든 한국 남자들은 사격을 배웁니다. 비록 한국은 총기 규제가 몹시 엄격한 국가라 저는 군대에서 총을 쏴본 뒤로 30년간 총을 만져도 볼 수 없었지만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번 결과는 운이 좋았던 것 같네요. 저는 회사에서 은퇴 후 미국 여행을 즐기고 있는데 미국이 총기 소지 허용 국가인 덕분에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네요. 저는 그의 겸손함과 뛰어난 실력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한국이 엄격한 총기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한국이 징병제 국가라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사격을 배웠다고 해도 어떻게 30년간 화약 냄새조차 맡지 않았던 사람이 오랜만에 총을 들자마자 만발을 맞출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세상은 넓고 고수는 많구나 싶어 지끈거리는 머리를 감싸줄 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그날의 사건들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겸손한 경험이었고 제게 귀중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외모나 고정관념으로 그 누구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욱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여동생이나 좋아하는 나라였지 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나라일 줄 알았는데 그때 봤던 60대 아저씨 같은 괴물들이 득실되는 나라라면 충분히 호기심을 가질 가치가 있는 국가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한국에 대해 계속해서 궁금증이 생길 무렵 저는 입학원서를 넣었던 미국 군사대학으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군사대학에서의 생활은 제 적성에 잘 맞았습니다. 몸쓰는 일에 매우 능하고 각종 사격에서 매번 1등만을 차지했던 저는 각종 장학금을 휩쓸며 학생 때부터 이름을 날리게 되었거든요. 그래봤자 그때 만났던 한국인 아저씨처럼 말도 안 되는 거리의 사격을 만점으로 전부 해치워버릴 정도의 실력까지는 한참 못 미쳤지만 말입니다. 그러다 저는 우연한 기회에 한국에 대한 충격적인 비밀을 하나 더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은 미국 장군 출신의 유능한 군사 전문가 한 분이 학교를 방문해서 초청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한 학생의 어떤 나라의 군대가 가장 강력하냐는 질문에 전문가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대답을 건네오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모든 나라들과 전쟁을 치러본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나라들과 모의전투 훈련은 겪어봤죠. 그리고 이러한 훈련 능력은 곧 실전 능력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제가 겪어본 세계 최고로 강력한 나라는 바로 한국입니다. 전문가의 뜻밖의 답변에 강의실은 일순간 술렁였습니다. 물론 저는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한국을 고평가하고 있긴 했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이건 예상했던 답변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몇몇 학생들은 한국은 군사 기술력이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나라도 아니고 병력 수가 압도적인 나라도 아니라며 전문가의 의견은 터무니없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군사 전문가는 이내 충격적인 강의를 시작하더군요. 물론 학생들의 말도 맞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1등의 자리를 꿰차지는 못하고 있고 병력 수에 있어서도 한국보다 더욱 군사 병력이 많은 국가들이 상당수 있죠. 그러나 한국은 이런 표면적으로 보이는 부분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현역 시절에 한국으로 연합훈련을 받으러 갈 때 확실히 느꼈죠. 당시는 한국과 미국 간의 군사력 및 기술력의 차이가 훨씬 더 극명했던 때로 저희 부대원 모두는 한국과의 훈련을 그저 아이를 놀아주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러 간다고 생각하며 휴가 느낌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간과하고 있었죠. 당시에도 대한민국 군대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고 현실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일단 한국군이 우수했던 이유는 이들은 아무리 힘들고 고강도의 훈련이라도 군말 없이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는 훈련들은 심약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훈련은 참가자들로 하여금 신체적 정신적 한계까지 내몰아서 다른 훈련 프로그램들이 모방할 수 없는 방식으로 현대 전쟁의 가혹한 현실들을 맛보게 했죠. 또한 한국군은 전쟁 시 다른 국가의 기후나 지형에 적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의 작은 땅덩어리에는 그야말로 전 세계의 온갖 혹독한 지형과 극한의 기후가 전부 다 있어서 한국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 세계의 환경에 대해 전부 경험하고 적응한 상태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한국에는 험준한 산에서 울창한 숲과 도시 환경에 이르기까지 전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영토의 3면이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반도 지형을 가졌습니다. 즉 한국군은 해상전을 염두에 둔 훈련까지 전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다양한 지형은 모든 군사력의 독특한 도전 과제를 제시합니다. 여기에 여름에 찌는 듯한 더위와 습도, 겨울에 살을 애는 듯한 추위 등 뚜렷한 계절 변화를 더하면 아무리 노련한 군인이라도 당황스러울 만한 훈련 환경이 마련됩니다. 실제로 한국을 무시하며 한국에 도착했던 저희 부대원들은 본격적인 모의훈련이 시작도 되기 전에 한국 여름의 지옥같이 습하고 더운 날씨에 절반 이상이 떨어져 나가버렸을 정도니 이런 지옥에서 훈련을 받는 한국군이 얼마나 강할지는 대충 예상이 갈 것입니다. 물론 한국인들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도 절대로 간과할 수 없겠네요. 당시의 한국군은 첨단 군사훈련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얼핏 보기에 이들은 그저 원시적이고 구시대적인 형태의 훈련만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실전에서 경험한 한국군은 잠재적인 실제 교전을 모방한 현실적인 전투 시나리오를 강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수륙양용 상륙작전부터 도시전, 그리고 대난민 작전에 이르기까지 이 훈련들은 군인들이 빠르게 적응하고 압박 속에서 신속한 결정을 내리고 부대로서 원활하게 움직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훈련의 현실성과 강도는 전투 능력을 상당히 향상시켰습니다. 군인들 모두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시뮬레이션 시나리오에 직면했기 때문에 현대 분쟁에 예측할 수 없는 본질에 점점 더 잘 대처하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저희 부대는 한국군을 얕보고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않고 훈련에 참여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세계 최강의 미군답지 않게 당시 군사 후진국쯤으로 여겨졌던 한국군에 의해 충격적인 패배를 당해야 했거든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저희는 한국에서의 훈련 덕분에 미래의 불확실성에 더 강하고 더 탄력적이며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군이 개발한 훈련 방법을 미군에도 도입하는 등 한국군은 절대로 얕잡아봐서는 안 되는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죠. 교수님의 말씀에 한국을 의심했던 인원들은 일동 조용해졌습니다. 사실 저는 세계 최고라고 불리는 미군에서도 그것도 장군 출신의 군사 전문가가 미군이 아닌 다른 국가의 군대를 칭찬하는 건 난생 처음 봤기에 더더욱 한국에 대해 깊은 인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만난 당연하다는 듯 사격을 만발로 끝내버린 한국인 아저씨는 한국에서는 그저 발에 채이도록 볼 수 있을 만큼 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문가의 강의에 수긍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지만 오직 한 명만큼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건 바로 중국계생도 첸이었는데 그는 그래봤자 요즘 같은 최첨단 시대에 병사 개개인의 전투 능력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죠. 전문가님의 견해는 너무 구시대적입니다. 한국군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졌다니요. 한국군은 병력으로 보나 무기 기술력으로 보나 중국에 현저히 밀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중국 대신 한국을 더 높이 평가하는 건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자 군사 전문가는 헛웃음을 짓더니 이내 예상치도 못한 말을 건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제가 말했던 건 수십 년 전의 한국 이야기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한국을 보세요. 한국은 그때보다도 훨씬 강해졌죠. 그들 병력 개개인의 뛰어난 전투 능력처럼 한국군의 기술력과 무기 수준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일단 이들의 첨단 장갑차를 한번 살펴봅시다. 한국의 K2 흑표전차는 세계적으로 가장 진보된 주력전차 중 하나로 정교한 화력 통제 시스템, 자동 장전기, 그리고 대응 갑옷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차와 함께 훈련하는 것은 현대 기갑부대에 대응하고 지원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죠. K-21 보병 전투 차량은 어떻고요? 이 전투 차량은 40mm 대포와 대전차 유도 미사일을 포함한 뛰어난 기동성과 화력을 제공합니다. 이 차량들과 관련된 합동훈련은 신속하고 조정된 전술을 요구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한국군은 이러한 전차기동 훈련을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실전훈련을 거치는 군대 중 하나입니다. 반면에 중국은 미군의 전차를 그대로 베낀 짝퉁 전차를 제외하면 자국의 기술력으로 생산해낸 전차는 단 한 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비리 문제로 기름과 포탄이 없어서 실전훈련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이죠. 제가 아까 한국군 병사 개개인의 출중한 능력을 말씀드렸다시피 훈련 없는 군대는 그저 병정놀이에 가까울 뿐입니다. 이런 오합지졸 같은 중국군과 한국군을 비교하자면 제가 어떤 군대에 더욱 힘을 실어줄지는 불보듯 뻔하죠.
또한 한국군의 가장 뛰어난 화력이자 이들만의 첨단 기술력이 들어간 부분은 포병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빠른 발사 속도와 정확성으로 유명한 K9 썬더 자주포는 대포대 임무에 매우 중요합니다. 안 그래도 최고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한국군 병사들인데 이제 한국군과 맞붙는 군대는 한국군의 정확한 포격의 위협 속에서 움직여야 한다니 한국군과 직접 훈련을 해봤던 제가 봤을 때 K9 자주포의 공세 속에 한국군과 맞붙는 건 그저 자살행위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물론 한국군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한국군은 광범위한 지역에 파괴적인 화력을 공급할 수 있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거든요. 이는 원시적인 형태의 병력만을 가지고 있는 군대가 사용해도 큰 위협이 될 테지만 그렇게나 독종이었던 한국군이 이러한 최첨단 무기들을 직접 개발하고 생산해내는 기술력까지 갖게 되었다니 저는 이 나라의 군대를 제압할 방법이 있긴 한 건가 싶은 생각마저 듭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최첨단 군사 장비를 총동원해서 이런 한국 무기들을 찍어 누르면 되는 거 아니냐는 소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군은 세계 최고의 방공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되죠. 천궁은 강력한 방공 기능을 제공하는 한국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그 누구든지 한국의 상공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면 한국은 그러한 침입자를 언제든지 격추할 준비가 되어 있죠. K-30BO는 어떻고요? 이 무기는 30mm 쌍포와 유도탄을 결합한 자주식 대공무기 체계로 저공비행 항공기와 드론에 대한 가공할 방어력을 제공합니다. 즉, 한국군의 가장 큰 단점이 기술력 부족이었던 예전이었으면 몰라도 지금의 한국군의 허점은 단 한 군데도 없고 오히려 한국군의 강점은 최첨단 기술력이라고 불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 아무리 병력수가 많은 중국이라고 해도 한국의 최첨단 무기체계 때문에 애초에 한반도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들어온다고 해도 제가 예전에 봤던 지옥의 군대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어떻게 중국이 한국의 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군사 전문가의 대답에 채는 표정이 급격하게 일그러졌고 그렇게 전문가의 한국 예찬은 그 후로도 계속되더니 강의는 끝나버렸습니다. 전문가의 논리적이고 명쾌한 한국군에 대한 설명에 모두가 한국군의 강력함을 인정하게 되었지만 오직 중국계생도 챗만은 그러한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연신 한국은 군사 후진국이니 허수아비 군대라느니 하는 무의미한 비난만을 이어나갔는데요. 그리고 얼마 안가 그런 첸에게 한국군을 직접 확인할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곧 군사학교를 졸업 후 미군 장교로 임관했는데 우연히 첸과 같은 부대에 소속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저희는 한국으로의 훈련 파견 명령을 받게 되어 함께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훈련의 엄청난 강도에 대해 보고받았지만 저희 부대는 미군의 가장 정예적인 부대 중 하나라는 사실에 여전히 자신감에 차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첸은 말로는 한국군을 모조리 쓸어버릴 것처럼 말하더니 한국에 점점 도착할수록 겁먹은 새끼 강아지처럼 몸을 바들바들 떨어댔죠. 그런데 마침내 한국의 훈련장에 다가갔을 때 저희는 일동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넓고 험준한 지형은 저희가 아직 직면하지 못한 어려움을 암시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장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가까스로 정신을 가다듬었어요. 제 아무리 우수한 한국군이라지만 미군은 한국군에 비해 비교 우위에 있는 군사 장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건 분명 해볼 만한 싸움이었죠. 저희는 일단 수륙양형 공격에 이어 한국군이 주둔한 지역을 탈환하는 지상 작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기로 했고 그렇게 착륙선에 탑승하여 기습적으로 모해 교두보로 향했습니다. 하선할 준비를 하세요. 저는 배가 바위 해안에 긁히자마자 명령했습니다. 부대원들이 즉각적으로 쏟아져 나왔고 재빨리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저희는 철저히 훈련한 덕분에 몇 분 안에 방어 경계를 구축하고 내륙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들쭉날쭉한 절벽과 울창한 수풀의 지형은 작전을 수행하기 어렵게 만들었지만 저희는 훈련받은 대로 꾸준히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련의 폭발이 숲을 뒤흔들었습니다. 모해 박격포탄이 저희 쪽에 쏟아졌고 저는 즉시 부하들에게 엄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국군의 포병이 저희에게 집중되었고 K9 썬더의 밝은 섬광이 먼 산등성이에서 보였습니다. 저는 한국군의 지형을 이용한 창의적인 공격의 혀를 내두르면서도 즉각적으로 근해에 주둔하고 있는 미해군 구축함에 모의대포 사격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와중에 첸은 장교로서 자신의 부대원들을 이끌어야 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그저 모의포탄의 굉음에 겁을 먹고 엎드려서 벌벌 떨고 있기만 했는데요. 저는 그런 첸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윽박을 질렀지만
패닉에 빠진 그는 계집아이 같은 소리를 지르며 다시금 자신이 타고 왔던 착륙선에 타기 위해 물속으로 숨어 들어갈 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한심한 체내게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원 요청을 한 덕분에 모의포탄이 한국군의 진지를 강타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위협이 나타났거든요. 한국군의 수륙량용 돌격차와 아파치 헬기가 한국군 보병을 울창한 숲으로 내려 저희 부대원들의 퇴각을 막고 포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한국군에겐 모든 공격이 의미가 있었고 숨겨진 뜻이 있던 거였죠. 저희는 생각지도 못한 열세의 상황에도 격렬하게 싸웠지만 한국인들은 저희의 모든 움직임을 예상했습니다. 대한민국 보병은 그 험준한 지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하여 기발한 매복을 설치하고 K-21 보병 전투 차량을 사용하여 약점을 빠르게 재배치하고 보강했습니다. 제가 돌파구를 찾았다고 생각할 때마다 대한민국 보병은 압도적인 화력으로 반격했죠. 브라보 2호, 저는 브라보 1호입니다. 저는 라디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항공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응은 암울했습니다. 안 됩니다, 브라보 1. 우리 드론은 작동이 중단되었고 아파치는 전자적 간섭으로 인해 작동이 불가능합니다. 알고 보니 한국군은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과 전자전 부대를 배치하여 미국의 항공 지원을 사실상 차단했던 거였습니다. 첸이 부대원들을 버리고 도망간 까닭에 저는 다시 조직을 꾸리느라 귀중한 시간을 낭비해야 했고 결국 뒤늦게 목표를 향해 마지막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저희는 촘촘한 대형으로 숲속을 이동하며 기총과 기관총으로 정확한 사격을 하며 한국군들을 제압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군 포병들은 계속해서 저희에게 포탄을 퍼부었고 한국군의 707 대대는 거침없는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리한 상황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K2 흑표 전차들이 숲으로 굴러들어가 120mm 대포로 저희의 저항을 완전히 없애버렸거든요. 그렇게 압도적인 화력에 맞서지 못한 저희 부대는 좁은 계곡을 향해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707 대대가 함정을 깔아뒀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들은 드론과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 저희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연합 공격을 펼쳤습니다. 파격적인 전쟁의 달인 한국 특수부대가 게릴라 전술과 막강한 화력으로 저희 부대를 압도하며 사방에서 접근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미국에서 열심히 훈련했던 대로 체계적으로 싸웠지만 끝내 기술력과 전투력을 모두 갖춘 한국군에게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상황 종료가 선포되었고 연기가 거치기 시작했죠. 이건 미군의 완벽한 패배였고 심지어 첸은 자신의 부대원들을 버리고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착륙선에 머리를 박은 탓에 한국군 병원에서 얼굴을 10여 바늘이나 꿰매는 한심스러운 모습까지 보였죠. 충격적인 패배 이후 저희 부대는 며칠 동안이나 세부적인 사후 검토를 수행하여 약점과 개선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군사 전문가가 말했던 대로 저희 부대원들은 쉽게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한국군에게 완벽한 패배를 거둠과 동시에 새로운 전술과 환경에 대한 적응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으로 돌아온 저와 부대원들은 한국 군대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적응력, 창의성, 그리고 끊임없는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경험을 저희와의 훈련을 통해 공유해 주었습니다. 이번 연합훈련은 한국군의 양보 없는 우위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동맹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불 속에서 만들어졌고 전장에서 시험대에 올랐으며 어떠한 도전에도 맞서 단결할 것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명성 있는 의대 중 하나인 미국 스탠포드 의과대학교 소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경건한 분위기를 자아내던 이곳 강의실에서 웬 교수와 학생 간의 고성이 오가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그들은 한국과 관련한 주제로 심각한 토론을 벌이고 있었고 교수가 이내 자신이 한국에서 겪은 일들을 말하자 학생은 그럴 리가 없다는 듯 머리를 움켜잡고 무릎을 꿇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 강의실에서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션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자만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겠지만 제 경우에는 병원과 관련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다른 미국인들이 병원을 두려워하는 이유와 같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전형적인 미국 중산층이었는데요.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조금 더 여유 있는 집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암에 걸린 이후 상황은 완전히 급변하고 말았죠.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의 병원비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고 아버지의 병원비는 중산층이었던 저희 집안마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저희 가족은 집까지 팔아가며 아버지의 병원비로 충당했지만 돈은 여전히 부족했고 나중에는 저희 가족이 파산 직전에 몰리게 되죠. 제게 아버지는 늘 존경스럽고 사랑하던 존재였지만 아버지가 결국 숱한 항암 치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셨을 때 솔직히 저는 슬픈 감정과 함께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이 역겹고 좌절스러웠지만 이게 미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심한 병에 걸리면 그 가정은 그 순간 몰락해버리는 것이고 남겨진 가족의 짐이 되어 좋은 추억마저 검게 물들게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저희 가족 구성원들은 급성장염 같은 여러 병에 시달리긴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모두는 병원에 대한 트라우마, 정확히는 병원비에 대한 극심한 트라우마가 생겨버렸고 아무리 아파도 도저히 병원에 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의료가 사치였던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복지가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한 의료 시스템의 가혹한 현실에 익숙해졌죠. 미국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치료비조차 보통의 시민의 손에 닿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침묵 속에서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병원과는 별개로 다행히 저희 집안은 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희 가족은 몇 년간은 거의 빈민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 어머니와 저, 그리고 동생은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일하다 보니 결국에는 정상적인 가정의 궤도에 오를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여유를 되찾아갈 때쯤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제 꿈이었던 해외여행을 위해 몇 년을 저축했고 풍부한 역사와 활기찬 문화에 이끌려 한국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 선택이 제 삶을 극적으로 바꿀 것이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죠.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저는 흥분과 경이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영상으로만 접했던 북적거리는 서울의 도시는 제 앞에 펼쳐져 있었고 우뚝 솟은 고층 건물들과 네온 불빛들의 미로는 다시 봐도 정관이었죠. 저는 이 매혹적인 나라의 구석구석을 탐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운명이 저를 위해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은 서울에서 3일째 되는 날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서울의 도시 광경과 소리에 정신이 팔려 번화한 길을 건너던 중 질주하는 차 한 대가 갑자기 나타났거든요. 차량의 질주는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폭력적이어서 저는 거의 헝겊인형처럼 허공을 날아다녔습니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 저는 도로에 누워 있었고 제 몸은 고통으로 찢겨져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미 제 주변에 모여들었고 한국인들의 얼굴은 저에 대한 걱정으로 얼룩진 상태였죠. 저는 움직이려고 했지만 제 몸에 쏘아진 고통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조국 미국에서라면 이와 같은 사고는 곧 사형 선고를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더라면 병원에 도착하는데 몇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치료 비용은 천문학적일 것입니다. 아버지의 항암 치료비처럼 말이죠. 하지만 제가 무력하고 두려움에 떨며 그곳에 누워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분 안에 사이렌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고 한국인 구급대원 한 팀이 제 옆으로 달려왔거든요. 구급대원들은 제게 부드럽게 말을 걸었고 그중 한 명은 영어를 유창하게 했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그는 제 다리를 안정시키고 병원으로 가는 여정을 준비하면서 끝까지 저를 위해 말을 걸어주며 안심시켜줬죠. 한국인 구급팀은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하며 마침내 저를 구급차에 실었습니다. 그들이 서울의 거리를 질주할 때 저는 최첨단 장비와 저를 돌본 한국인 의료 전문가들의 기술에 감탄했습니다. 전문성과 친절함이 저를 감싸며 제 잔뜩 흥분한 신경을 진정시켰습니다. 저는 어렴풋이 미국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즉시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를 치료해준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친절하고 인정이 많았으며 그들의 전문 지식은 그들이 취하는 모든 행동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다리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여러 개 골절되고 뇌진탕과 같은 부상의 정도를 드러냈기에 여러 번의 테스트와 스캔을 받았습니다. 이건 역시나 미국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치료였습니다. 저는 외국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극도로 긴급하고 전문적인 대우를 받았죠. 한국 병원은 최신 기술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항상 도울 준비가 된 전문가들에 의해 직원이 배치되었습니다.
한국 병원의 시스템과 수준의 효율성은 놀라웠습니다. 미국에서 몇 주, 혹은 심지어 몇 달이 걸릴 치료는 결국 며칠 만에 끝이 났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러한 한국에 대한 감탄도 잠시 곧 믿기 싫은 사실 하나를 통보받게 됩니다. 바로 저를 뺑소니 치고 도망간 운전자는 알고 보니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이었고, 그는 음주운전으로 제 여행을 완전히 망쳐놓고도 치료비를 지불할 어떠한 능력도 없음이 밝혀졌거든요. 결국 이 모든 치료비는 제가 지불해야 됐던 것입니다. 저는 문득 제 아버지가 항암 치료를 받던 때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치료라면 치료비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액수를 한참이나 지났을 것이 분명했고, 저는 이대로라면 저희 가족은 완전히 파산이라는 생각에 망연자실해졌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희망 없이 청구서를 확인해 본 결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고국인 미국에서는 이런 포괄적인 치료에 드는 비용이 천문학적이었을 것이지만 한국에서는 제 치료가 국가의료보험 시스템에 의해 보장되고 있었거든요. 결국 저는 재정적인 부담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이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병원에서 회복하면서 저는 제 경험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의 의료 시스템의 극명한 대조에 감명을 받았죠. 한국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이었습니다. 저를 치료해준 한국인 의료진들은 영리보다는 치유에 대한 열정에 이끌려 고도로 숙련되고 자신들의 일에 헌신했습니다. 저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의료 인프라에 대한 투자 부족과 높은 치료 비용이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라 잘못된 우선순위와 시민의 건강을 중시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마침내 회복하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에서 받았던 놀라운 치료에 영감을 받아 저는 스스로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거든요. 저는 미국의 기형적인 의료비 해결책의 일부가 되기를 원했고, 시민들의 지불 능력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양질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미국에서 구축하는 것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의 의료에 대한 감사와 찬사, 그리고 미국을 변화시킬 거라는 절박한 마음만으로 몇 년간 공부에 전념했고, 결국 미국 스탠포드 의과대학이라는 의과대학 중에서도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교에 진학하는 쾌거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저는 이곳 대학교에서 첫 번째 수업에서부터 경악을 금치 못할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와 높은 수준의 의료 인프라는 미국에서도 매우 유명한지 교수님께서는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예로 들며 미국도 한국을 본받고 한국과 같은 시스템을 추구해야 한다는 강의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의사가 되는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한 번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든 기적에 대해 되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세기 전, 일제강점기, 그리고 그 후 한국전쟁의 참화로 페이지를 돌려봅시다. 그 당시 한국의 의료 인프라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 나라에는 그저 국제기구에서 지원온 소수의 의료팀만 있었을 뿐이었으니까요. 갈등과 식민지 억압으로 찢어진 한국은 광범위한 가난과 사실상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가 없는 거대한 곤경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의 잿더미 속에서 한국은 재건뿐만 아니라 건강과 복지에 대한 접근법의 혁명을 일으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가난으로 얼룩진 한국의 거리에서 현대 서울의 첨단 병원과 진료소로 가는 여정은 단지 기술력에 대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불굴의 정신에 대한 증거입니다. 1970년대의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건강보험제도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9년까지 이것은 보편적인 건강보험제도로 확대되었고, 이는 불과 10여 년 만에 이룩한 놀라운 업적입니다. 오늘날 의료는 특권이 아니라 권리임을 보장하는 국민 건강보험 서비스가 한국의 모든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이 시스템은 다른 선진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과도한 병원비와 비교할 때 압도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합니다. 오직 한국에서만은 아무도 의료 비용에 대한 두려움, 즉 기괴할 정도로 비싼 의료비 때문에 고통이나 질병을 견딜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당시에 가난한 한국에 의료 지원을 왔던 세계 각국의 선진국들은 현재는 아파도 병원비가 없어 이악 물고 고통을 참고 있는데 반해 아무런 희망조차 없어 보였던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발전을 통해 적어도 병원비가 두려워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한국이 발전시킨 시스템의 효율성은 놀랍습니다. 환자들은 최소한의 대기 시간으로 병원에 갈 수 있고 세계적인 수준의 진보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인프라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교육 및 기술에 대한 문화적 강조와 결합되어 의료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이어집니다. 나아가 응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한국 병원에서 볼 수 있는 체계적이고 환자 중심적인 접근은 몹시 모범적입니다.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다친 외국인들이 그들에게 제공되는 한국의 서비스의 속도와 돌봄, 경제성을 보고 감탄을 하며 한국 의료를 찬양하는 장면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는 단순한 고립된 사례가 아니라 한국의 헬스케어 서사에서 표준적인 시나리오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불과 수십 년 전 이들을 도와줬던 나라의 사람들은 이제 의료 수준이 월등해진 한국으로 의료 관광을 오고 있다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한국은 전 세계 그 누구도 하지 못한 발전을 어떻게 이룩해낼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변화는 정과안에 대한 한국인의 헌신, 공감, 연민, 그리고 역경을 극복하려는 집단적인 의지를 구현하는 뿌리 깊은 문화적 개념인 아름다운 사고방식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한국의 의료 정책과 관행에 바로 그 틀 안에 짜여 있습니다. 한국의 업적을 살펴보면 우리는 단순히 경제적 성공이나 기술적 발전 이상의 것을 볼 수 있고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 복지에 대한 헌신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침체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개성과 우수성을 향한 끊임없는 추진을 촉진하는 데 사용한 국가를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의료 여정은 희망의 등불이자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다른 국가들에게 지침이 되는 곳입니다. 올바른 가치, 회복력, 집단적 노력으로 변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다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미국 또한 한국을 본받고 의료 서비스가 더 건강하고 인정이 많은 사회로 연결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듯 환자와 병원의 다리 역할을 하는 훌륭한 의료진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네요. 교수님의 말씀은 100번은 옳은 말씀이었습니다. 저 또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의 수혜를 직접 받아본 사람으로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나 벼랑간 동양인 여학생 한 명이 번쩍 손을 들더군요. 그러고는 전혀 예상치도 못한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단기간 만에 발전할 수 있었던 건 중국의 영향이 크거든요. 실제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중국인들의 요구로 인해 만들어지기도 했죠. 애초에 한국의 의료기술은 전부 중국의 것을 그대로 가져온 수준에 지나지 않고 중국은 인구수가 너무 많아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할 수밖에 없으니 속국과 다름없는 한국에서 중국인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을 압박해서 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둔 것입니다. 만약 제 말이 틀렸다면 어째서 중국인들은 한국에서 저렴한 비용의 치료를 받기 위해 의료 관광을 다니고 있을까요? 서류만 잘 준비하면 중국인들은 한국에 가서 오히려 돈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저희 어머니 또한 한국에서 골절 수술을 받고 돈까지 환급받았죠. 즉 건강보험제도는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저렴하게 수술을 받기 위해 만든 것이고 한국인들은 중국인들 덕분에 저렴한 병원비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인 학생의 발언에 학생들은 일동 기겁을 하며 중국인의 수준의 학을 떼고 말았는데요. 저는 근거도 없는 소리를 하며 제 영혼과도 다름없는 한국을 욕보이는 중국인에게 우라의 감정이 치밀었으나 다른 학생들은 그저 한국의 속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중국 학생의 무례함에 유감을 표하는 것 같았습니다. 즉, 이 중국 학생의 말을 그대로 믿는 눈치였죠. 저는 이러한 상황에 참을 수가 없는 답답함을 느꼈고 그 자리에서 중국인의 논리에 반박하려던 그 순간 교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을 시작하셨습니다. 학생의 말에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애초에 한국의 건강보험제도가 중국에서 왔다는 논리가 성립되려면 중국에도 한국과 같은 건강보험제도가 있거나 혹은 그보다 더 우수한 제도가 있어야겠죠. 그러나 중국은 국가 창설 이래 건강보험제도라는 것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을 비추어 보건대 중국에서 건강보험제도가 생긴다면 중국은 1년 안에 파산하고 말 것이 뻔하죠. 자신이 이득을 보는 것보다 남이 피해를 보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이기적인 중국인들은 아프지 않아도 수도 없이 병원에 들락날락할 것이 분명하기에 이런 가짜 환자를 받느라 건강보험 재정은 순식간에 바닥을 보일 것이 자명하거든요. 실제로 중국은 열악한 의료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병원비는 거의 미국만큼이나 비싼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중국으로 의료봉사를 갔을 때 저는 지금도 절대로 잊지 못하는 경험을 하기도 했죠. 바로 제가 봉사를 하던 병원 측에서는 비싼 병원비 때문에 진료를 받지 못하는 중국인들을 위해 하루 동안만 기본적인 진찰에 한해 무료로 해주는 봉사를 진행했거든요. 그러나 중국인들은 진찰을 받고도 계속 줄을 서가면서 다시 진찰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 이유를 물어보니 중국인들은 남들이 혜택을 받는 게 싫으니 자신이 2번, 3번 진찰을 받음으로써 그만큼 남들이 진찰을 받을 수 없게 하겠다는 충격적인 대답을 건네더군요. 또한 이들은 기본 진찰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적인 검사도 해달라며 난동을 부려서 결국 병원 측의 의료 장비가 여러 개 박살나는 큰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물론 중국의 의료 수준이 낮은 까닭은 중국에서는 아직도 개똥을 먹으면 감기가 낫고 양의 피를 마시면 혈색이 좋아진다는 말도 안 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서양 의술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기술의 수준은 국민들의 수준을 따라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중국인들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 중국의 의료 수준이 낮은 건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의료 수준이 빠르게 올라온 적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 있긴 했으나 중국 학생도 잘 알겠지만 중국은 스스로의 기술과 문화를 불태워 없애버렸죠. 즉, 중국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중국은 한국에 비해 의료 수준, 의료 제도, 의료 인프라 등 단 하나도 나은 점이 없는 의료 수준을 가졌고 심지어 한국인들이 이룩하고 피땀을 흘리면서 유지하고 있는 건강보험 제도를 갉아먹고 있는 주제에 왜 한국에 여전히 열등감을 보이며 근거도 없이 까내리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국의 후진적이지만 비싸기만 한 의료 수준에 대한 열등감인가요? 한국 학생들은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해도 한국에서 의사 생활을 이어나가는 경우가 많던데 중국 학생들은 100이면 100, 개인의 이득을 위해 중국 국적을 포기하는 걸로 보아 중국인들은 입으로만 애국을 외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설마 당신은 벌써부터 중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건 아니겠죠? 교수님의 말씀에 중국 학생은 마치 부모에게 거짓말을 치다 걸린 아이처럼 화들짝 놀래며 고개를 푹 숙일 뿐이었는데요. 아무래도 그녀는 이미 중국 국적을 포기한 상태가 분명했고 그런 주제에 한국의 의료 수준을 깔보고 중국의 애국자인 양 행세를 한 거였습니다. 교수님은 그런 중국 학생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봤고 이내 충격적인 강의를 이어나가셨습니다. 중국 같은 국가는 한국과 같은 우수한 건강보험 제도를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가 자리 잡힐 수 있게 된 역사와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죠. 개인주의와 사리사욕이 종종 진보의 속도와 성격을 좌우하는 많은 나라들과 달리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돕고 베풀고 나누는 문화가 사회 발전의 기초일 때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거든요. 한국에는 오직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거의 없을 뿐더러 남을 위하는 문화가 이미 널리 퍼져 있기에 한국에서는 국민이 병에 걸렸을 때 그 부담을 혼자 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도 비용 때문에 치료를 거부당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강력한 건강보험, 즉 가장 간단한 검진부터 가장 복잡한 수술까지 의료의 거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는 시스템이 그들을 뒷받침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겠다는 사회적 약속의 반영입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이러한 정신은 한국을 의료기술과 건강보장에서 놀라운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누구도 건강과 재정적 안정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는 사회, 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부채에 대한 심각한 두려움 없이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를 상상해보세요. 이런 꿈만 같은 현실은 보편적 돌봄의 원칙을 예시하는 건강보험제도 덕분에 오늘날의 한국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중입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고급 의료는 사치품이며 그저 비싼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첨단 기술과 종합보험 시스템의 융합으로 모든 사람이 치료받고 모두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것은 정책만이 아니라 한국인의 마음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중국의 경우는 조금 심하긴 하지만 당장 미국만 보더라도 현대 의학기술로 충분히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치료비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널려 있거든요. 그러나 미국인들은 남이 보살핌을 받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자신의 돈을 선뜻 내놓는 사람이 거의 없기에 한국과 같은 건강한 사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근간이자 한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증명하는 우수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의료 시스템을 구축한 속도와 효율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관료주의와 의료의 역할에 대한 논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안 한국인들은 빠르게 최신 의료기술과 절차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최첨단 암치료에서 혁신적인 수술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의료 분야는 희망의 불빛이며 세계보건의 선두주자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였던 한국이 이제는 혁신적인 의료 발전과 모범적인 건강보험 제도로 인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기대 수명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과 평등을 추구하는 가치관은 국민들이 함께 노력하여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독특한 환경을 조성해왔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희귀한 심장질환을 진단받은 시골 출신의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생각해보세요. 많은 나라에서 그녀의 가족은 수술 비용 때문에 가슴 아픈 선택에 직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그녀는 지체 없이 생명을 구하는 수술을 받았고 그녀의 가족은 그렇게 의료 서비스를 동반하는 재정적인 부담을 견뎌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치료가 아닙니다. 모든 생명을 돌보기 위한 한국만이 할 수 있는 국가적인 약속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보면서 기계와 보험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믿는 이타심으로 가득 찬 한국인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 분야에서 열악함에서 풍부함으로 놀라운 도약을 이룬 한국의 여정에서 영감을 얻어봅시다. 이 이야기는 한 국가의 구성원들이 공유와 보살핌의 가치를 받아들일 때, 구성원들 전부가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을 끌어올리겠다고 헌신할 때, 불가능은 반드시 가능으로 바뀐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한국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의료는 전 인류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런 세계를 위해 모두가 노력하도록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국적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동정심을 가지고 필요한 치료를 받아야만 합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씀에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 운명을 완전히 바꿔줬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희망의 등불이 되어 전 세계인들을 감동시키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런 한국을 위해서라도 언젠가는 제 조국이 한국처럼 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늘 한국이 베풀어준 온정을 잊지 않고 환자를 위한 의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여기 한국은 위험하고 가난한 국가인 줄 알고 잔뜩 경계를 하며 한국에 입국한 독일 모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인 엄마는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한국 학생들이 버스에 탑승하는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하며 놀란 입을 가까스로 틀어막아야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의 비르데라고 합니다. 초등학생 딸을 둔 저는 최근에 한국과 중국에서 절대로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발단은 남편의 파견이었습니다. 아시아 마케팅 담당이었던 남편은 중국으로 파견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남편은 자신의 중국인 동료들에게 지금의 중국은 독일보다도 훨씬 교육적으로 선진국인 나라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딸인 예시카를 위해서라도 함께 중국으로 가서 중국 국제학교에 입학시키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오는 게 아니겠어요? 어린 나이에 해외를 경험하는 건 나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한 저는 그렇게 중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큰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은 국제적인 인지도가 전혀 없는지 분명 학교는 국제학교라고 적혀있긴 했지만 외국인은 제 딸 혼자였고 모든 학생들이 다 중국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심지어 겉만 봤을 때는 매우 고급스러워 보였던 학교였지만 내부는 처참하기 그지없었는데요. 중국 학교는 수도시설이 매우 열악해서 우물처럼 거대한 통에 엄청난 양의 물을 받아서 함께 사용하고 있었고 교실에는 냉난방 시설이 전혀 없는 매우 열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점은 바로 급식이었어요. 중국 학교는 외국인 학생을 모집 중인 국제학교라는 것이 무색하게도 모든 급식을 그저 싸구려 즉석 도시락이나 편의점에서나 볼 법한 싸구려 빵을 지급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황당한 상황에 저는 도대체 초등학생 아이에게 이런 싸구려 빵 조각을 배식하는 게 말이나 되냐며 따졌는데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이곳은 국제학교임에도 영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한 명도 없어서 저는 중국인 직원에게 번역앱을 통해 믿기 힘든 대답을 들어야 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전기값 상승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냉장시설이나 급식시설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 보관이 용이한 간단한 빵을 배식하는 거지. 현재의 경제적인 위기 속에 다른 중국인들은 지금 굶으면서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이거라도 먹을 수 있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는 편이 어때? 저는 중국의 이러한 가난하고 후진적인 모습에 중국에 속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독일보다 수준이 높다더니 현실은 중국은 중국일 뿐이었던 것이죠. 그 외에도 도대체 예식하는 중국 학교에서 무슨 교육을 받아오는 건지 늘 저보고 한국은 후진국이고 한국 학교의 교육 수준은 너무 열등해서 중국에서는 초등학생들이 배울 만한 학습 과정을 한국에서는 고등학생 때 배운다는 이상한 말을 해왔는데요.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이상한 교육과 사상을 주입하는 중국식 교육의 학을 뗐지만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저와 딸 모두 점점 중국인들의 사상에 세뇌되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딸은 열악하고 후진적인 중국 학교에 더는 다닐 수가 없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고집을 부려댔는데요. 그러나 이왕 중국에 왔고 갑자기 독일로 돌아갈 수도 없으니 저는 실망한 예시카를 최대한으로 달래며 중국의 좋은 점만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중국의 도시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웅성거림 속에서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고 저는 딸에게 오직 중국에서만 볼 수 있는 이 같은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며 그녀의 지친 심신을 애써 달래주었죠. 하지만 어느 상쾌한 오후 저는 좋은 날씨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겪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도 어김없이 독일로 돌아가고 싶다며 칭얼대는 예시카를 달래며 산책을 나갔을 때의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도시 분위기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르더군요. 위안이 되었던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분노에 찬 고함 소리와 유리조각 부서지는 소리에 부조화로 산산이 부서졌거든요. 그리고 제가 무심코 모여있는 군중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저는 폭력 시위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었죠. 그 시위는 논란이 많은 입법 결정에 반대하는 시위로 시작되었지만 이내 통제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중국인들은 난동을 부리며 특정한 구호를 부르짖었고 그것도 모자라 여기저기 불을 내며 상황을 악화시키더군요. 저희는 자동차에 불이 붙고 상점이 부서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고 심지어 중국인들은 이때다 싶어 무방비 상태에 놓인 상점의 물건들을 전부 털어가는 파렴치한 짓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두근거리는 심장을 애써 부여잡고 난동에 휘말린 상황 속에서도 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빠르게 시위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너무나도 악랄했어요. 그들은 아이와 함께 빠져나가려는 저를 붙잡더니 지금 자신들을 배신하고 도망가려는 거냐며 소리를 지르고 저희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했거든요. 저는 가까스로 배운 짧은 중국어를 통해 제발 아이만이라도 빠져나가게 해달라며 빌다시피 구걸했지만 중국인들은 아이가 있으면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어내기가 조금 더 수월할 거라며 예시카를 미끼로 삼기 위해 시위 한가운데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들의 야만적인 행보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내 소리를 지르며 예시카를 낚아채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바로 중국 정부 측의 시위 진압대가 출동함과 동시에 시위 양상은 예상치도 못한 방향으로 바뀌었거든요. 저는 나름 정부에서 파견한 시위 진압대라서 평화적인 방식으로 시위를 진압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 생각은 완전히 틀렸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중국은 폭력 시위를 더 큰 폭력으로 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기는 연기와 공포로 가득 찼고 시위 진압대가 던진 벽돌이 제 뒤에 있는 유리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리고 파편들로 인해 딸의 얼굴에 큰 상처가 나고 말았죠. 심지어 이번 시위와는 관련이 없으니 제발 살려달라고 비는 제게 가면을 쓴 진압대원이 다가왔고 이내 저를 거칠게 땅으로 밀어냈는데요. 저는 이러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확신에 가까운 감정을 갖게 되었고 그 길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딸을 안고 되는 대로 달렸습니다. 정말 운이 좋게도 저는 최루탄 연기로 앞이 보이지도 않는 와중에 제대로 된 길을 찾아내서 시위의 현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저희는 살아남긴 했지만 그 상처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깊게 남고 말았습니다. 이젠 중국의 어디를 봐도 위험이 사방에 도사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심지어 이러한 인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시위는 뉴스에 보도조차 되지 않았고 애초부터 없던 일인 것처럼 다른 소식들로 덮여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러한 중국이라는 나라에 소름이 돋으면서도 딸과 함께 트라우마와 씨름해야만 했습니다. 그날의 악몽은 잠을 설치게 했고 한때 익숙한 거리들은
이제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군중들은 방아쇠가 되었고 시끄러운 소리에 부조화는 저를 불안으로 마비시켰죠. 그러나 어린 딸의 상태는 저보다도 더욱 심각했습니다. 딸은 학교조차 가지 못했고 그녀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유일한 장소인 아파트 안에서만 움츠리고 있어야 했거든요. 심지어 어렵사리 찾아간 중국 병원의 심리치료사는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엄살이냐며 그 정도 시위는 중국에서 흔하게 볼 수 있고 조금 생채기가 난 것 가지고 유난을 떨어서야 되겠냐는 황당한 주장을 해왔는데요. 알고 보니 중국은 아직도 후진적인 의료체계를 갖고 있고 이러한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치료가 전문적이지 않아서 아예 웬만한 대학 병원에서도 정신과 자체를 볼 수가 없더라고요. 병원에서 정신과의 비중이 극도로 적은 건 전형적인 후진국의 특징인데 저는 아무리 봐도 후진국의 면모만을 보이는 중국의 모습에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고 이내 바보같이 중국인에게 속아서 이런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겪는 상황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하늘은 아직 저희 편이었습니다. 남편은 6개월 만에 한국으로 재발령 날 수 있었거든요. 중국인들 말로는 한국은 극도로 가난한 국가에 중국의 교사들마저 한국은 야만적인 국가라며 욕을 엄청나게 해대서 걱정도 들었는데요. 그러나 저는 한국이 아무리 후진국이라도 중국만큼은 아닐 거라는 확신에 가까운 느낌이 들었고 그렇게 용기를 내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웠어요. 일단 남편의 갑작스러운 파견 결정에 저희는 충분한 준비를 할 시간이 없어서 예식하는 한국의 일반 학교로 급하게 전학 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학교는 중국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일단 이곳 학교에서는 집이 먼 통학학생들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도대체 한국은 얼마나 부자나라면 일반적인 초등학교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가 있단 말인가? 저는 독일보다도 수준 높은 모습을 보여주는 한국의 모습에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중국인들이 주장하는 가난한 한국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거든요. 심지어 거의 100명이 넘어가는 학생들을 교사 혼자 책임지고 있는 중국 학교와는 달리 한국은 일반 초등학교였음에도 교사 1명당 10명 남짓한 소수의 학생들만을 책임지고 있었기에 매우 신뢰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은 영어를 무척이나 잘했다는 건데요. 교사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일 뿐인 한국의 아이들까지 이들은 영어를 원어민처럼 유창하게 구사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에는 전혀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의 뛰어난 영어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렇게나 한국은 학습 능력이 부족하고 가난하다던 중국인들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현실이었기 때문에 저는 중국인들의 거짓말에 또 속았구나 싶어 거짓과 허상투성이인 중국이라는 나라에 학을 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얻은 각종 트라우마로 고생하던 예시카 또한 한국의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는지 중국에서와는 차원이 다른 밝은 얼굴로 한국에서의 학교 생활을 즐기는 듯 했는데요. 특히나 이곳 학교에서 일하는 미국 출신의 원어민 교사는 외국인인 예시카를 정말 조카처럼 챙겨줬기에 저희 셋은 학교 외의 한국 관광지 이곳저곳을 함께 즐기며 정말 가족같이 지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완전히 마음을 놓기가 무섭게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할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날도 딸과 함께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광화문 일대를 즐긴 뒤 집으로 돌아가던 중 하필이면 이곳 거리에서 시위가 열렸는지 거리는 시위대가 점령을 하고 있던 거 아니겠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중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라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저는 중국의 시위에 휘말려서 그야말로 지옥을 오갔는데 한국이 중국인들의 말대로 중국보다도 악랄한 무법지대라면 저는 이러한 아비규환의 상황 속에서 그때처럼 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것이 분명했거든요. 그리고 예시카 또한 중국에서 시위에 휘말려 심각한 부상을 당했던 경험이 떠올랐는지 연신 몸을 벌벌 떨며 긴장을 하는 듯 했는데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희 앞에 펼쳐진 장면은 저희가 그동안 목격한 어떤 시위와도 달랐거든요. 각기 연령대가 다른 수백 명이 모였는데 그들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니라 열정적이고 평화적인 담론으로 뭉치고 있었습니다. 현수막들은 정의와 평화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싣고 있었고 매우 평화롭게 흔들릴 뿐이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망설였습니다. 너무 긴장했던 탓일까? 저는 이미 시위의 중심부로 더욱 깊게 들어온 상태였고 여기서 뒤로 돌아 도망 나오는 게 더 안전할지 아니면 그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외국인인 척을 하며 빠져나가는 게 더 안전할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망설이던 저는
한국에서 열리는 시위의 질서정연한 성격에 이끌려 더 가까이 다가갔고 그대로 통과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보게 된 장면들은 더욱 놀라웠죠. 시위자들은 뭔가를 주장하고 있었고 그들의 목소리는 확고하지만 폭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국 경찰관들은 진압복이 아닌 일반 제복을 입고 참석해 군중과 충돌하기보다는 시위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듯했죠. 아니, 한국 경찰들의 침착하고 정중한 태도를 보면 그들의 역할은 애초에 시위자들을 막는 것이 아닌 오히려 군중의 집회 권리를 지지하는 듯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며 한국의 시위에 눈을 뗄 수가 없었죠. 중국에서는 이러한 시위가 열리기라도 한다면 최루탄과 고무탄이 여기저기서 날아오면서 혼란스러워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심지어 비교적 온건한 시위를 한다는 독일에서조차 시위대가 자신들의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 거리의 모든 것들을 때려 부수고 불을 지르는 경우는 매우 흔하게 볼 수 있죠. 그러나 한국의 시위는 그 어떠한 모임보다 안전한지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군중의 일부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이들은 전혀 위험함 없이 분명하게 시민의 의무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인들은 이때다 싶어 거리의 상점들에서 모든 것들을 약탈해댔지만 한국인들은 혼란을 틈타 약탈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원봉사자들이 물과 간식을 나눠주며 군중 속을 돌아다녔고 모든 사람이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감정을 통제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모범적으로 감정을 절제하고 이러한 선진적인 시위를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건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서유럽 국가들에서도 절대로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모습이었고 저는 도대체 한국인들의 정체가 뭘까 싶어 할아버지 시위자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할아버지는 서툴지만 나름 또박또박한 영어를 구사하며 이것은 한국에서 흔한 장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고 변화를 표현하고 제안하기 위해 시위합니다. 한국은 이미 민주주의를 이룩한 국가고 굳이 폭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원하는 바를 주장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죠. 이런 평화적인 시위야말로 우리의 인간성을 잃지 않고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한국인들의 점잖은 모습에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아무리 모범적인 선진국이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면 흥분을 하는 사람들이 꼭 한 명쯤은 있기 마련이고 이러한 흥분은 군중을 전염시켜 폭력적인 시위로 변모하게 하는데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단 한 명조차 이러한 감정의 노예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고 심지어 일부 시위자들은 시위를 막으러 온 경찰들에게 생수를 건네며 어찌 보면 적을 위해 배려까지 하는 놀라운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중국에서는 거의 전쟁 수준으로 자신들이 왜 시위를 하는지에 대한 목적조차 잊은 채 좀비처럼 상대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끼치기 위해 필사적이었다면 한국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에 대한 감탄도 잠시 저는 곧 충격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선진적인 시위를 처음 봐서 그런지 그만 딸에게 집중을 덜하고 말았고 예시카의 온몸이 긴장으로 인해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신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말았거든요. 아무래도 예시카에겐 이러한 상황 자체가 중국에서의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한 모양이었고 저는 매우 당황해서 서둘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잡한 시위의 상황에서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기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제가 소리를 지름과 동시에 시위에 집중하던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권리 행사도 전부 집어치우고 저희를 위해 달려왔기 때문인데요. 한국인들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근처에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으니 걱정 말라며 신속하게 딸을 구급차로 안내해줬습니다. 이건 어린아이를 미끼로 삼아 폭력에 노출되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원하는 바를 확실히 얻어내려고 하는 중국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고 저는 이런 한국인들의 모습에 감동의 눈물까지 흘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예시카는 구급차에 실려 간단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구급차가 사이렌 소리를 울리자 그렇게나 복잡해 보였던 군중들은 하나같이 자리를 비켜주며 구급차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기 때문인데요. 이에 더해 한국의 완벽한 의료 인프라 덕분에 딸은 순식간에 근처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고 이내 스트레스성 공황장애라는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딸을 달래주면서 저는 한국인들이 너무나도 부럽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선진국인 한국에서의 시위는
그저 평화로운 방식으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어린아이들조차 이러한 시위에 일찍이 참여해 봄으로써 민주주의가 얼마나 강력하고 선진적인 제도인지를 몸소 깨닫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중국 같은 후진국이나 서유럽 국가들 같은 무늬만 선진국인 국가들에서는 시위는 곧 전쟁이고 따라서 아이들에게 이러한 경험을 조기에 시켜줄 수가 없죠. 한국 아이들이 이렇듯 모범적인 한국 어른들에 의해 좋은 것만 보고 자란다면 이 나라가 더욱 발전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 후 제 한국에 대한 관점은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중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비하는 역시나 터무니가 없는 소리였고 그저 자신들은 절대로 한국인들처럼 수준 높은 민족이 될 수 없는 것을 직감한 그들이 열등감을 표출해내는 것일 뿐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대해 더욱 궁금해졌고 딸에게 한국에 대해 가르쳐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친해진 미국 출신의 영어 교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그녀도 한국에 대해 엄청난 흥미를 느끼고 있었고 이들의 역사와 문화 등을 공부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이 공부해온 한국에 대한 사실들을 소개해주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인지도가 높아진 한국을 그저 원래 선진국이었다가 지금에서야 세상에 드러난 국가라고 아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한국이 이렇듯 선진적인 시위 문화와 민주적인 문화를 갖게 된 선진국으로 도약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답니다.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며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나라였거든요. 1945년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끝난 후 한국은 점령과 전쟁의 폐허로부터 나라를 재건해야 하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했어요. 한국 전쟁은 이 도전을 더욱 악화시켰고 한반도를 분열시키고 국민들을 안정과 통치의 절실한 필요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압도적인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재건하려는 한국인의 헌신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향한 추진력은 역사를 통틀어 봐도 공동체 문화와 서로 베푸는 문화를 가진 한국인들의 통합된 노력에 크게 기인했죠. 이러한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따뜻한 문화적 기반은 한국이 집단적인 에너지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민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전후 복구로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고 이것은 한국인의 민주적 열망을 더욱 촉진시켰죠. 그리고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더 많은 정치적 자유와 참여에 대한 요구도 커졌습니다. 세계적인 정치 시스템에 대해 점점 더 많이 교육받고 인식하게 된 한국인들은 국가 통치에서 더 큰 목소리를 얻기 시작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경우 경제적 발전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야 국민들의 수준이 뒤따라오곤 하는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엄청난 속도의 경제적 발전을 이룩했음에도 국민들의 수준은 그보다도 더욱 빠르게 성장하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선진국으로서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거든요. 한국이 특별하다는 것은 경제 규모에 비해 국민들의 수준이 아득히 뒤떨어져 있는 중국의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한국의 민주화에 따른 이러한 모범적인 시위 문화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국인들은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는 물러서지 않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거든요. 비록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피를 흘려야 할지라도 한국인들은 주저없이 개개인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권리를 찾아오는 대범한 사람들입니다. 즉, 한국의 시위가 평화롭고 모범적인 것은 그저 한국인들이 조용하고 소심한 사람들이라서 그런 것이 아닌 이들이 피땀 흘려 이룩한 선진적인 문화라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국가들이 아직까지도 목소리를 내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적인 시위 말고는 별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시위를 할 수 있는 자유도 주어지지 않는 것을 보세요. 중국은 수백 년 동안이나 노력해도 결국 이룩하지 못한 문화를 한국은 불과 십수년 만에 이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이런 빠른 속도로 우수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한국은 원래부터 찬란한 역사와 체제를 가지고 있던 선진적인 공화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고구려 시대만 해도 그렇습니다. 고구려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유명한데 이는 고구려의 영토를 지키고 국경을 넓히는 데 결정적이었죠. 그런데 고구려 시대에서 눈여겨볼 점은 군사적 정치적 지위는 순전히 출생이나 신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능력과 업적에 기초하여 수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체계는 상향 이동성을 허용했고 주로 계층화된 사회에서 평등주의 원칙의 초기 형태를 반영하면서 공정성과 기회를 육성했습니다. 능력보다 혈통을 더욱 중시하는 당시의 다른 공화국들과는 달리 한국은 이미 고대시대부터 민주적이고 선진적인 제도가 자리 잡혀 있었다는 말입니다.
고구려 시대에 이은 고려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려 왕조는 과거 시험 제도를 채택하고 그것을 적용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 제도는 개인이 집안 배경보다 지식과 능력을 기반으로 관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주었죠. 이것은 능력주의에 기반한 정부를 만드는 것에 대한 진보적인 움직임으로 지배층 간의 평등을 촉진하고 세습 귀족들의 권력을 줄였습니다. 도대체 한국처럼 이른 시기부터 선진적이고 평등한 제도를 도입한 국가가 어디 있단 말인가요? 이런 한국의 역사를 봐도 한국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인들의 유전자에는 이미 선진 시민의식과 선진적인 제도가 깊이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지금껏 그 어떤 나라도 한국처럼 하지 못한 것을 보면 한국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가 이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죠. 물론 한국인들의 자유를 위한 용감한 투쟁의 역사도 무시할 수 없을 테지만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민주화를 향한 한국의 여정은 뿌리 깊은 문화적 가치와 역사적 통치 구조가 한 국가의 민주주의의 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깊은 사례입니다. 그것은 역경을 극복하는 데 있어 통일된 국가적 노력과 문화적 회복력의 힘을 강조합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 저는 한국의 격동의 역사, 격렬한 투쟁, 그리고 한국 국민들이 오늘날 소중히 여겼던 민주주의를 위해 얼마나 용감하게 싸웠는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현재의 시위 형태를 매우 선진적이고 아름답게 만든 것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맥락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은 과거의 위대한 모습을 되찾은 것일 뿐 이들이 갑자기 엄청난 성장을 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모습을 보이는 한국의 모습에 이 나라야말로 저희 가족이 진정으로 있어야 할 곳이며 새로운 것을 배우고 존경할 수 있는 국가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